네,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커진 선관위가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일지를 논의를 했는데요. 결국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용호 의원이 최근 자신이 언급한 5인회를 두고 당내 비판이 나오자 발언을 취소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전부터 위원회를 열었던 중앙선관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일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결국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 같습니다. 받지 않기로 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감사 또는 검사 또는 조사와 관련돼서 쇼핑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비판에 직면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고 예를 들어서 권익위 감사는 조사는 받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선관위가 이것을 선택할 지금 상황일까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도리어.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인 그런 기관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스스로 그 기관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 직면해 있냐면 속구리 투표 기억하시죠? 그 전근대적인 어떤 상황이었잖아요. 비밀 투표라는 헌법에 있는 그런 국민들의 권리를 무참하게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속구리에 그 버젓이 투표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총선 얘기입니다. 대선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 투표소에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걸 관리할 능력이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해요.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그 채용 비리,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신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혁하고 혁신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겸허하게 국민들 앞에 이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는 감찰을 못하니까 공식적인 어떤 기관에서 해다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건 아직도 이 기관이 자신들의 직면에 있는 위기,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을 피부로 사실 와닿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관위 회의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국민적인 분노를 갖게 했지요. 당연히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규명이 돼야 되고요. 수사도 필요하면 또 수사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명분과 또 법적인 그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부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실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얘기를 하지만 직무감찰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아마 선관위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과 또 여러 가지 고민이 깊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감사원이 그렇다고 하면 감사를 할 만큼 공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감사를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또 의심도 있습니다. 감사원이 계속해서 감사원장을 또 임명을 할 때마다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감사원장을 하시던 분이 나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겠다, 특정당에 그렇게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 자체도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논란에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권익위에 조사도 받겠다. 또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받겠다.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그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정쟁의 요인은 있을지 모르지만 권익위에서 이미 한 달 전부터 그 조사를 하겠다고 했었고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 구청장님께 제가 사실 많은 부분 제가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첫 번째는 그렇다면 권익위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독립된 완전히 그럼 삼권에서 독립된 따로 기구입니까? 위원회잖아요. 그런 감사원과 다른 어떤 정말 독립된 기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괜찮다도 전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권익위원장이야말로 진짜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사람이 지금 임명이 돼서 지금까지 사달이 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권익위원장이 어떤 정파에 소속돼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그나마 저는 또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강남구에 나왔던 사람이고 금배지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 권익위원장을 하시면서 사실은 온갖 그런 여러 가지 정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에서도 이 반발도 많았던 어떤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원은 받지 않고 권익위는 받을 수 있다? 그 더군다나 한 달도 남지 아니한 임기가 남지 아니한 권익위원장이 나서서 자신이 그 안에서 이 회의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권익위원들과 회의도 하지 아니하고 발표를 한다. 이것이야말로 무엇인가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신이 민주당 소속이고 또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덮어줄 것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가 나섰다. 이런 비판도 사실 직면에 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장께서 이게 조사를 한다, 선관위 그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논란이 오히려 더 가중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권익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세 분은 이 조사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거나 또는 배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미 이 조사는 한 달 전에 의뢰가 돼서 권익위에서 검토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사를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선관위 문제가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몇 주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어차피 전현희 위원장도 한 달 후면 갈 것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도 실제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정치적인 색깔을 띤 분들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부위원장들도 권익위 부위원장들도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배제되거나 이런 상태에서 조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감사를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의 신경전이 근데 앞서 평론가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스크린 투표 때도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 이게 특별감사도 아니고 그때 정기적인 어떤 감사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그것을 그것을 거부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감사원 감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그런 서로 공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감사원 감사의 직무 대상에서 제외된 측은 어디냐면 국회 또는 헌법재판소 이런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행정기관과 완전히 독립된 그런 기관이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그때도 공방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선관위의 선거와 관련된 직무는 사실상 행정 업무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또 당시에 또 이번에 또 윤재욱 원내대표의 어떤 표현이고요. 그렇다 보면 다시 이제 이런 일이 없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다시피 권익위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지 이 감사원만큼의 어떤 권한이 없거든요. 자료를 제출받거나 했을 때 그것을 의무화하는 어떤 권한이 없어요. 권익위는 준 것을 받아서 그냥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의 어떤 상황이 지금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내준 자료를 외부 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할 만한 어떤 수준인지 아니면 아니다 당신들이 낸 자료를 믿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가져가겠다 해서 가져와서 봐야 되는 엄중한 상황인지를 비교 판단했을 때 권익위가 더 지금 효율적이냐 감사원이 효율적이냐 그렇게 지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 선관위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 정권 때 생겨진 조직입니다. 독립기구로 독립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선거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라고 하는 행정부에서 여기를 감사하고 들여다본다는 내용은 사실 회계감사와 직무감찰검사가 있습니다. 직무감찰에 회계감사를 회계감사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직무감찰에 대한 것도 행정적인 어떤 그 서류라든지 이런 거지 선거에 관해서 이걸 갖다 감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고 또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또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 차원에서는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선거 중립에 관해서 이 해야 될 그 선관위의 그 의무와 또 책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또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부분들을 우려하는 거라고 보고요. 권익위에서 조사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준 것을 가지고 조사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는 만약에 비리나 부정이 있으면 그걸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에서는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또 발표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관위에서 이런 채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 개선에 관한 것까지 건의할 수 있는 곳이 권익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도 개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독립기구라고 해서 독립기구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리와 부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개헌을 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제안하고 하는 것이 권익위의 또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도 어떤 기관을 수사하고 조사했을 때 사실상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라라고 권고는 합니다. 그건 권익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저는 구청장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헌법상 우리가 독립기관으로 하는 이유가 선거 관리와 관련돼서 중립성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원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선거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 관리의 실무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행정 부분이에요. 채용과 관련된 부분. 이건 어떤 조직이든 채용과 관련해서 투명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상 직무감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선거 관리를 하라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내부에서 채용을 정확하게 해라, 투명하게 하라. 이건 행정 실무이지 선거 관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저는 감사원이 감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앞서 짚어봤던 소크리 투표 때도 그렇고 기존에도 거부 방침을 밝혔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기존에 생각했던 방향을 뒤집을 만큼 그것도 논의해 볼 수 있을 만큼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였다는 건데 그럼에도 동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선례의 부분 때문이겠습니까? 글쎄요, 선례일까요? 지금 최근에 벌어졌던 선관위의 내부의 상황은 뭐가 문제냐면 단순히 채용에 대한 어떤 비리가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는 관행화되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전임 사무총장 역시 자신의 자녀를 지방공무원에서 선거관리로 채용을 하고 몇 개월 만에 승진을 시키고 그 승진시키자마자 미국에 이 시찰하는데 포함시키고 이런 식의 어떤 전행이 전임부터 지금까지 내려져 왔고요. 또 지금 보니까 5급 이하도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뭐 두 사람, 그러니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5급 이상에서 4명, 4명인 줄 알았더니 6명, 6명인 줄 알았더니 10명. 이제 조사를 하면 더 나올지 모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부에서 알면서도 이것을 내부 고발이나 내부에서 견제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그야말로 이렇게 그 조사 이런 식의 어떤 상황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헌법을 지금은 우리가 개헌해야 된다라는 어떤 측면도 바라볼 만큼 엄중한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선관위원장도 겸직이라는 것이 바로 갖고 있는 폐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사무총장과 차장이면은 중심되는 인물들인데 이 상황이 터졌을 때 선관위원장은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벌써 십수일이 지난 다음에잖아요. 등장을 해서 감사원 감사 못 받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 선관위의 수장이 과연 이 선관위 시스템에서 옳은가? 왜냐하면 대법관 겸직이기 때문에 선관위원장 안 해도 나는 그냥 대법관이다라는 식의 어떤 의식이 아닌가? 비상임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태도. 지난번 그 소크리 투표 때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공화국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2공화국 때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 근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는데 차제에 모든 책임과 권한, 그러니까 권한도 있어야 되고 모든 선관위에 벌어진 일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독립된 선관위원장을 임명하게 만드는 임명하게 만드는 그런 그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의 선관위가 자신들이 선택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선택하는 어떤 수준의 단계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전 눈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감사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주의 사회에서 관료들이 갖고 있는 폐해와 또 그 비리, 부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적돼서 쌓아져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채용 비리만을 보겠다. 행정 직무, 행정 실무를 감찰하겠다. 감찰해서 이걸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은 감사원 법에 규정된 감사 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뿐이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관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 채용에 대한 것도 사실 선관위 직원을 자체적으로 뽑는데 그 당시에 당정만 갖고 있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캠프에서 일했던 직원이 선관위 직원으로 채용도 됐던 사례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특정 성향을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거기에서는 채용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선관위원장도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으로 해서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여야 공이 그 다 인정할 수 있는 분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예. 이런 국회에서 이런 제도 개선도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단순히 행정부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 걸로 그걸로 끝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다. 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관위는 받지 않겠다, 감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또 감사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반박에 나선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감사원도 움직임을 취할까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일단 감사원이 취하려면 전제되는 게 여론이에요. 지금 여론은 과연 권익위에 맡겨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여론이 저는 그렇게 응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 중요한 건 지금의 이 자체적으로 10명 가까이 나왔잖아요. 선관위원장이 지금 발표한 것만 10명입니다. 언론 보도에는 1명 더 추가해서 11명이라는 보도도 있어요.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2명에서 11명까지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 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더 나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수준으로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좀 더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뭐 또 조사를 통해서 권익위를 받겠다고 하니까, 권익은 또 단독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네. 이루어질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감사원 감사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저는 이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곧.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예. 종국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라는 게 평론가께서 밝혀주신 의견이시고요.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이미 저희 권익위에서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예. 전부터 다 계획을 세웠고, 권익위에서도 조사하고, 또 지금 여야가 지금 국정조사를 다 뭐 여당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야당에서도 저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정조사도 좀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감사원까지 끼어들면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게 기관끼리의 알력 경쟁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런 채용 비리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 문제까지도 차제에 어떻게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가 여야가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둔 여야 공방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 어제 해양 투기 합리화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김기현 대표는 오염수 괴담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같은 공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5월 25일 그 이후에 여론조사 한 것도 85% 이상이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다 반대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단순히 괴담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수입 제한을 풀게 되고, 또 그것이 결국 식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거의 결론을 정해놓고 있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회담이라든지 그 이후에 시찰단까지도 깜깜이 시찰을 통해서 시찰단의 발표 내용도 사실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단순히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괴담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귀담아 듣는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괴담으로 그렇게 비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공방이 쉬 사그러들지 않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네, 이재명 대표의 표현이 저는 괴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전 오염수를 또 핵 오염수라고 바꿔 표현하면서 지금 괴담 수준의 정말 그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괴담이 아니냐라는 어떤 괴담이 아니다라는 어떤 표현, 그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두 번의 아픈 기억이 국민들한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첫 번째가 광우병 때였습니다. 광우병 때 미국산 쇠고기 먹겠느냐고 했을 때 국민들이 대다수가 과반 이상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한 이유가 뭐였죠? 이 비과학적인 그런 단체들과 민주당이 6개월 동안을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그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뇌송송 구멍탁이고 어떤 연예인은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뭐 청산가리를 먹겠다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안 먹고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안 먹고 있나요? 물어보고 싶고요. 저 성주 참외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요즘 성주 참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탬버린을 들고 성주에 가서 춤을 추면서 뭐라고 했죠?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튀겨서 전자파로 튀겨서 참외 못 먹는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성주 참외가요 11% 이상 매출이 증가했어요. 작년에 그 생산량도 증가하고 올해도 수확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과학적인 언어들, 뭐 뇌송송이라든지 뭐 튀긴다든지 이런 표현으로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없이 선동을 했을 때 당연히 여론조사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우려하는 거 다 좋고 대만이 지금 수입을 다 재개를 했어요. 후쿠시마. 대만은 대만 사정이다. 좋습니다. 그것도 다 좋은데 다만 그래도 시찰단이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한 결과를 내놓겠다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거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2019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 삼중수소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문제는 우리나라는 후차적인 문제다. 많게는 1년에서 4년 후의 문제고 방류가 시작됐을 때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캐나다 서부부터 미국 서부다. 그 캐나다 서부, 미국 서부 간 다음에 난류와 합류가 돼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삼중수소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과학자들이 다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해야지 지금 시위를 벌이면서 무슨 원전 오염수를 뭐 핵 오염수 운운하면서 그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게 과연 그 이전의 성주 참외나 혹은 광우병과 뭐가 다르냐? 그거보다 더 과학적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학적인 검증과 근거가 있었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2021년에 김기현 대표부터 해서 54명의 국힘당의 의원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2년 전에는 어떻게 그리고 지금은 또 왜 이거를 해도 괜찮은 것처럼 오염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제가 댓글 보니까 후쿠시마 생수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2년 만에? 저는 그걸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 부분을 단순히 예전에 광우병 사태를 얘기하시는데 그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제한 없이 그냥 무작위로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소고기를 무제한으로 다 수입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그나마 국민들이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 안심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것을 다 괴담이다. 그래서 선동한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년 전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2년 전에 해양수산부와 그다음에 각 부처 TF가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원안위와 그다음에 각계 전문가들이 7차례에 걸쳐서 후쿠시마와 관련돼서 의견을 냈고 그 과학적인 의견을 냈고 그 과학적인 의견의 종합적인 판단은 이상이 없다.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때는 안전하다고 하고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또 무엇이며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론 걱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야당은 걱정하고 우려를 해야죠. 그때 대정부 질문을 했을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IAEA 국제원자력 기구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발표를 한다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다. 라고 그때 당시에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했어요. 지금 민주당은 IAEA를 믿을 수가 없다. 그린피스가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된다. 세상에 시민단체가 이것을 검증을 하라고 하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갔지만 2년 전의 입장을 말하라고 한다면 2년 전에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2년 전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시에 부산에 있는 단체장들하고 거기서 피켓 시위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단체장들이 했던 것이에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아무리 여당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즈음에 오염수 방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수입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했던 걸로 압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요. 단순히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짧게 반박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민주당이 지금처럼 그렇게 완전히 옥죄를 하면서 반대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당시 국회에서 말씀입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본회의 이 질문의 어떤 기록을 보시면 기억을 하실 거고요. 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그 자료를 숨긴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발표를 하지 않고 나중에 그게 밝혀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수 이외에도
또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현안들이 또 있죠. 6월 임시국회 어제 시작이 됐는데 노란봉투법이 있고 또 방송법이 있고 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해서 보고 계신지요? 저는 지금 거부권을 계속해서 간호법도 지금 거부권에서 재표결에서 무산되고요. 국회가 지금 실종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봉투법 또 이제 방송법 지금 한참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정부와 노동자의 지금 대립관계 때문에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 이런 것들이 또다시 표결해서 이걸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태로 가면 국민들이 도대체 정부나 지금 국회를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느냐, 생업에 종사하겠느냐, 민생도 어려운데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한번 국회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현안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또는 눈에 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정치공학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이겠죠. 체포동의안이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따갑게 이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의식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벌써 몇 차례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건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곧 총선을 앞두고 있는 양 당이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번에는 여야 당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후원금 모금 상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니까 모금 29분 만에 1억 5천만 원을 채웠다고 하죠. 이게 팬덤 영향이라고 봐야지 최근에 사실은 뭐 돈봉투 의혹이랄지 당대표 당사자의 사법 리스크랄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결국은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분란이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후원금을 모금할 시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연말이 돼서 후원금을 모금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자와 또 그리고 이재명 리더십의 지금 단단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돈봉투 사건하고 다르게 또 이재명 대표는 이 후원금이 큰 돈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따져보니까 한 사람당 3만 원 정도 되는 후원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고 또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대부분은 그런 후원금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후원 양상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사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개파 간 또 의견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29분이라고 기사가 나왔을 때 사실 등골이 좀 서늘했습니다. 아마 더 단축될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 후원을 모금한다 그러면 한 2분 컷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두려워해야 되냐면 최근에 강성 당원이 비명계와 부딪히고 막 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요 민주당을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민주당을 생각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서 바로 개인을 숭배하는 팬덤 정치의 폐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당의 당원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 당의 정강과 강령과 이념과 그 당의 나아갈 방향을 공감해서 들어가야죠. 그리고 한 개인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과 정치인들의 정치력, 민주주의, 그 정당이 얼마큼 민주적이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당원들이 들어가야 정치인은 계속 바뀌지만 당원은 계속 남아서 그 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개인을 그냥 숭배해버려요. 개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숭배하는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현수막을 걸었어요.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바로 가장 반민주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무엇이든 다 해도 된다. 우리가
떠받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숭배지 종교지 이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29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좋아한다는 건 사실은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강성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에 이용호 의원이 당내 오인회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을 두고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 오늘 오전에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렇게 취소라는 발언까지 한 배경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이용호 의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인회가 문제다 그러면 그래 오인회가 누군데 그다음에 최고위의 결정을 이 오인회가 어떤 방법으로 사실은 뒤집었다거나 혹은 최고위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다거나 이게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오인회에 지금 사실 구체적시는 안 했지만 언론들이 다 얘기하는 건 당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대변인 이런 사람들로 5명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어느 정당에 그 최고위가 벌어지기 전에 당대표가 그런 당직자들을 만나는 것을 지금 문제시 삼을 수가 있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전혀 당직을 맡고 있지 아니한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과 맨날 만나면서 최고위의 그런 결정을 도외시한다. 이게 성립이 된다면 저는 이용호 의원이 문제제기를 잘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아니한 상황에서 구체적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마치 대표가 어떤 비선을 두고 최고위를 도외시한다. 이렇게 표현한 건 잘못됐다. 그러므로 취소한 건 사실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은 당 내부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친윤계 일색으로 당직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는 뭐 사무총장, 부총장, 대변인 논의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결정은 거기서 이루어지고 최고위원회가 재구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위원회가 둘이 빠져 있고 그리고 현직 의원도 조수진 의원 한 분인데 그나마 조수진 의원도 뭐 밥 한 공기 논란이 있어서 요즘 좀 자중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에서 활발하게 당 모든 내용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무력화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친윤계에서 이렇게 비선은 아니지만 비선처럼 거기에서 다 결정이 되고 있는 김기현 대표와 그 당직을 갖고 있는 그분들 오인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표출됐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종건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